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연말도 다가오고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예 출근도 안 하시는 부럽다. 네. 이런 뭐 그냥 상당히 어정쩡한 기간에 우리도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쎄쎄쎄나 하면서 네. 그러고 싶지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면 오죽 좋습니까? 오늘 예. 또 핫포테이토를 가져왔습니다. 아, 저희는 너무 핫포테이토 데일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네. 뜨거운 이 걸 많이 해서. 삼성생명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지난번에 그 이용우 의원님도 나오셔가지고 나오셔서 예. 설명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예.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이 보험업의 관점에서 보면 좀 팔아야 된다 이거.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왜 했는데 네. 그래서 팔도록 하는 예. 그런 법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네, 국회에서 올라가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입법을 하시는 이제 의원의 네. 설명을 들어본 거고 오늘은 시장에 계신 분들 통해서 네.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있는가? 그 당시에는 이제 입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좀 힘들겠으나 아프니까 청춘이고 또 그렇게 크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좋아지는 거고 네. 큰 문제는 없어요라고 하는 거였는데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꽤 큰 문제가 있는데요. 네. 라는 반응인 것 같아서 예. 그 그래서 이야기를 오늘- 좀 잘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예, 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진짜 이 삼성생명법과 관련돼서는 많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것까지 배우면 삼성생명 임직원만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지주회사 쪽 리서치 하시는 유한타증권의 최남곤 연구위원 모실 거고요. 예. 그리고 삼성생명을 분석하고 계시는 신한투자증권의 임희연 연구원님도 네. 함께 모셔서 오죽 중요한 주제면 두 분을 두 함께 분이나 모셨겠습니다. 예, 세트로 모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의자가 낮습니까? 아, 이제 앉은 키가 낮아 보이네. 제가 좀 낮추면 됩니다. 예. 예, 우리 홍홍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예, 모시죠. 바로 모셔보죠. 예. 신한금융투자의 임희연 연구원님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최남곤 연구원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꽉 차 보입니다. 네. 드디어가 감사합니다. 연말에. 저희가 한 분 섭외하기도 어려운데 아니, 아까워요.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예. 궁금한 건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임희연 뭐 연구원님이 답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그 이용우 의원 오셨을 예. 때 이 법이 삼성생명 법이라는 게 보험회사가 자기 자산의 3% 이상은 특정 회사 특정 계열사. 지분을 가질 수 없다는 네. 거가 한 곳에 몰빵하지 마라. 즉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거의 뭐 삼성생명 자산 전체로 보면 한 10% 가까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많이 갖지는 마라. 에이 위험해라는 취지인 건지 아니면 고객들 돈으로 계열사 지분 사서 그거를 지배구조에 활용하지 마라는 뜻인지 그 뭐 둘 다 있다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일단 현재 법상으로는 예. 계열사 투자에 대한 한도 규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슈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지금 회계 기준을 어쨌든 총 자산의 3% 이상을 이제 가져가지 마라라고 제한을 하는 건데 네. 현행 보험업법은 이것을 원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골자는 이것을 시가로 전환을 하자라는 그게 것인데 삼성생명법이죠. 법이죠. 네, 예. 그것이 일단 지금 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계열사 투자 한도에 대한 것인데 일단 지금 그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왜 보험사들만 이제 자산에 대해서 시가로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2000년도 초반부터
그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에 따라서 시가로 지금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부채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예외적으로 원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타 금융업종 혹은 이제 다른 그 업종들과 동일하게 모두 다 시가로 평가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다만 지금 계열사 투자에 대해서 이제 원가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지금 보험업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권이 계열사 투자에 대해서는 총 자산의 3%로 뭐 퍼센티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원가로 평가를 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글로벌리 그러면은 뭐 어떤가에 대해서 뭐 좀 시장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계열사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좀 이제 그 좀 특정된 국가들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디든 3% 넘게 투자하지 말라, 갖고 있지 말라는 법이 아예 없다. 그런 규정은 보통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도 보험회사가 많을 텐데 보험회사는 고객돈을 안정적으로 굴려야 되는데 그 고객돈의 몇 퍼센트 이상을 특정 자산에 몰빵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보통 이제 그 자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보험사들은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지금 RBC 규정이 가장 이제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예.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스크에 한꺼번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를 모두 다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을 총 위험량 대비해서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현재 이제 RBC 규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총 위험액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그렇기 수 때문에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자산 투자군을 뭐 주식이냐, 채권이냐, 부동산이냐, 뭐 현금이냐 등등으로 이거를 이제 다변화를 하고는 있는데, 뭐 특정 계열사에다가만 투자를 뭐 몇 퍼센트? 해라 이런 아. 규정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는 국내처럼 이런 재벌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보셔도 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특정 회사 지분을 3% 이상 갖지 말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보험회사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해서 투자해라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런 거라면 뭐 이미 자기 자본 비율 할 때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으니 네. 보험회사가 고객 돈으로 재벌 지배 구조를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할까봐 그래서 별도로 만든 규정이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군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계열사를 지원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라. 고객 돈으로. 그런 취지라면 이게 지금 문제가 원가로 할 거냐, 시가로 할 거냐 문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얼마를 지원했어? 라는 거라면 원가로 하는 것도 말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라면 그러니까 계열사 지분을 사고 난 다음에 그 계열사 지분의 가치가 막 올랐어요. 커졌든 작아졌든 그건 내가 이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율은 어차피 마찬가지이니 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면 원가 평가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게 그 법의 예.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기업과 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아, 예. 그 부분까지는 사실 코멘트 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해석을 우리가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아, 그러니 이 3% 룰이라는 게 계열사 부당 지원 내지는 그 고객 자산으로 계열사 지분을 갖고 지배 구조에 활용하지 말라는 거라면 그걸 굳이 뭐하러 시가 평가를 하느냐, 시가 평가한다고 더 많이 지원했다든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위원님, 그런 말씀, 연구위원님, 근데 말 되는데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왜 그럼 보험만 이런 게 있느냐? 다른 데도 예를 들면 계열사 지원하지 마라. 비슷한 규정은 우리는 이제 재벌이 있는 경제 구조니까 야 금융사 돈으로 재벌을 함부로 너무 지원하지 마. 그런 취지라면 은행, 증권 이런 데는 원가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저희는 들었는데 3%룰 자체가 거기는 없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뭐 제가 지금 3% 룰에 대해서 뭐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지금 금산 분리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 자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가져갈 수 없고 예. 이제 은행 또한 이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은행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이제 그 비교군 자체가 네, 좀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증권이 어디 지분 갖기는 애매한 거고 그거는 고객 돈이 아니니까. 아, 그게 고객 돈으로 계열사 지배 구조에 관여를 하는 방법은 은행 아니면 보험사인데 예. 은행은 이미 금산 분리가 되어 있으니 그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보험사만 보험업법에 3% 이상 갖지 말라고 되어 있는 듯하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원가로 하는 게 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보험회사 몰빵하지 말라는 건 줄 알았어요. 보험회사가 네. 고객 돈 굴릴 때 함부로 막 특정 자산의 비중을 높이지 마라. 네. 당신들이 좋은 회사 잘 골라서 투자 잘해서 이 회사가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비중이 늘어났을 수도 있으나 예. 그래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갖고 가면 안 돼. 그럼 팔아야지 주가. 아니, 그래도 그런 게 좀 있어야 그런 되지 건- 않습니까? 아무리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만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럼 좀 그러면 RBC 비율을 네. 규제를 할 때 어차피 몰빵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결국엔 그렇게 되죠. 네. 그럼 포트폴리오가 한쪽이 많으면 그 RBC 비율 할 때 뭐 이렇게 좀 계산할 때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막 100개로 나눠서 다다닥 한 거와 네. 하나가 한 30% 있고 나머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보험회사의 운용 그 스킴을 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예. 그 사실 한 개 그 자산에다가만 그렇게 몰빵을 하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세요. 왜냐하면은 보험회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부채 듀레이션이 굉장히 깁니다. 예. 보험회사의 부채라고 하면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현재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세 만기에 뭐 보험 상품을 가입을 했다.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30살이면은 그러면은 이 보험 부채 듀레이션은 그냥 뭐 여러 가지 계산들이 뭐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 예. 이제 빼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70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자산 부채 듀레이션을 이제 매칭을 해야 사실상 이제 뭐 금리가 변동했었을 때 이에 따른 노출도 혹은 이제 뭐 위험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자산을 뭐 그 주식이라던가 뭐 혹은 이제 뭐 기타 다른 이제 좀 듀레이션이 짧은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 ALM 매칭이 좀 이제 미스매치가 됨에 따라서 금리 변동에 따른 이제 그 운용 관련 이제 리스크에 또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뭐 특히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용 자산이 대부분의 채권에다가 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좀 위험도가 낮은 국고채 기준이라고 좀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 때문에 사실상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느 특정 주식에다가 몰빵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게 이제 리스크 관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게 그 자본 규정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 자본균형상 왜 불가능한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 보험회사는 예. 고객들이 언제 해지하러 올지 모르니까 예. 고객들이 다 한꺼번에 해지하러 와도 네.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보험회사죠. 네. 그런데 캐시로 갖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캐시는 뭔가 사놔야죠. 채권이든 뭐든. 썩잖아요, 캐시를 예, 갖고 예, 있으면. 예. 그래서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네. 되는데 네. 고객의 자산은 10년 후에 받을 자산도 있고 10년 후에 드려야 될 보험회사 입장에서 부채죠.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으니까 예. 여기도 다양하게 만들어 놔야 이게 균형이 맞지. 다양하게 찾으러 올 때 다양하게 줄 수 있다. 그렇기도 하고 아. 10년 동안 연 5%로 들어야 되면 우리도 10년 동안 연 5% 이상 주는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3% 이상 뭘 하라 마라 안 하더라도 알아서 그게 되지 않으면 보험회사 운영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도 이런 거 없는 거다. 없어도 어차피 이렇게 된다. 된다. 그게 아니라 다만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그 재벌가의 일원으로서 네. 그 회장님의 뜻에 따라서 고객 자산을 막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으니 그거 막으려고 3%를 만든 겁니다. 그 얘기한 거죠? 굉장히 그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바로 오세요. 저 자기도 몰랐다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다. 네.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3% 룰이 존재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네. 재벌의 부작용이 있으니까 예. 다만 그게 계열사 지분을 를 이제 고객 돈으로 우회 지원, 우회 보유 하는 것만 막으면 되지. 예. 근데 이미 갖고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지분율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굳이 왜 이걸 갑자기 팔라고 하냐.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뭐 허용했던 건데 굳이 왜 갑자기 팔라고 하냐. 근데 그런 얘기 같다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네, 괜히 깔아줘가지고 똑똑이 2% 나오고 너무 깔아준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당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예습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네. 지난번에도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2%도 질문한 건데 어쨌든 시가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뭐 10% 이상 되잖아요. 자산으로 보면.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휴지 조각이 됐거나 아니면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뭐 급락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런 질문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럼? 일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 부분은 자본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앞서 RBC 비율. 네, RBC 비율이고 지금 현재 삼성생명의 RBC 비율은 한 130% 정도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 삼성전자 부도. 네, 삼성전자 부도 뭐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해도 일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생명 측에서 답변을 해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대략적으로 RBC 비율은 한 60%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한다고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60%요? 네. 그래도 많이 하락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규제 범위는 100%거든요. 예. 그래서 230%에서 뭐 60%포인트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아, 지금 230이에요? 네. 삼성생명은 네, 굉장히 이제 자본 여력 측면에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생명법에 대한 취지나 혹은 뭐 방향은 이해가 됐는데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네. 갖고 있는 전자 지분을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팔으라고 하면 좋죠.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지금 이건 이거는 아직 현실화가 안 됐잖아요. 재산이지만 수익이. 팔 수가 없잖아요. 이거 예. 파는 순간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니까. 근데 팔라고 하면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좋죠.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까? 네. 이게 왜냐면은 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은 묶여 있었던 자산을 네. 다른데 뭐 재투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이제 생각하실 수 차익이 있죠. 생기잖아요. 막대한 차익. 그쵸.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전자 지분에 대해서 네. 매각 차익이 대략적으로 이제 한 28조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다 팔게 되면은 이게 다 삼성생명 귀속분으로 남는다면은 무조건 좋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들한테도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떼어줘야 되고요. 이제 예. 배당 목적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27%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주들도 기다리고 계실 거잖아요. 특별 배당 30% 정도를 과거에 전자 지분을 처분했었을 때 지급을 한 바가 있고 만약에 이번에도 30% 정도를 지급을 한다라고 예. 하면은 매각 차익 약 18조 원에서 예. 실질적으로 삼성생명에 남는 것은 한 14조에서 16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익이 얼마인데요? 28조. 28조 중에 정도. 반은 외부로 주주 등에게 드려야 되고 네. 회사로는 반만 남는다.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받아들이는 연간 이제 수익이 대략적으로 한 8, 9천억 정도 되거든요. 3% 정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배당금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이 운용 자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50% 정도가 사회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재투자 자산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한 6% 이상의 자산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6% 정도 나오는데 안정 자산이어야 돼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주주 입장에서는 생명이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은 그 처분하는 기간이 뭐 일시 처분이 될지 뭐 예. 7년 분할 처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배당이 뭐 계속 나올 테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배당이 있어서 예.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 펀더멘털 차원에서 정말 중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펀더멘털이 훼손이 되는 이슈라고 보셔도 회사 좋을 것 경영진은 같습니다. 골치 아프다. 네. 그거 팔아서 생긴 남는 돈으로 메꿔 넣어서 똑같이 알비스 비율 유지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연 배당 3% 주는 삼성전자를 팔아서 생긴 구멍이니 6%짜리 자산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다. 주주들은 좋을 수 주주들 배당 많이 주니까 좋냐는 질문이었어요. 당장은 좋다. 당장은 주주들은 좋죠. 아. 근데 이제 뭐 사실 저희가 주식 뭐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고 예. 좀 이제 길게 이제 가져가는 특히 사실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지 않습니까? 길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그 경쟁력이 훼손되는 이슈라면은 조금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은 꼭 해야 됩니까? 예전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특별한 이익이니까 네. 그렇다는 예전에 거죠. 유배당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사실 초기에 들어갔으니까 또 그것도 주긴 줘야 되긴 할 거예요. 네, 유배당 계약자들에게는 보통 30%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한 거 이외에 남은 것에서 27%를 법인세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30%를 주주 배당. 일반 주주들한테 삼성생명의 일반 주주들한테. 알겠습니다. 그 지배구조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요 정도 변화가 있는 건데 예. 이렇게 보면 주주들은 좀 좋고 계약자들도 뭐 땡큐. 그러나 또 이렇게 보면 큰 구멍 생긴다 하는 예.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그룹 지배 구조가 흔들려서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 예. 우리 그렇게 괴롭히세요라고 예. 하는 게 삼성 측의 얘기였어요. 이건 최남권 연구위원께 지주회사 전문가시니까 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지분을 팔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뭐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그 부분을 그 제가 차트를 좀 가져와가지고 네. 예. 아마 보시면서 듣는 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를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렸죠? 예, 사실 제가 이프로님 설명이 조금 쉬워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 왼쪽의 차트를 보면은 예. 일단은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생명은 이제 한 8.69%에서 0.43%까지 전자 지분을 떨어뜨려야 되고요.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면.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재도 0.43%만 갖고 있어도 시가로 치면 3%라는 얘기죠? 그럼요. 와. 알겠어요. 진짜 자산의 3%.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큰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화재도 마찬가지로 1.49에서 이제 0.69까지 떨어뜨려야 네. 됩니다. 예. 네, 이걸로 이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예. 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이게 일대 주주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물산으로 바뀌죠. 삼성전자의 일대 주주가 지금은 누군데요? 지금은 삼성생명. 근데 저렇게 0.43으로 쪼그라들고 나면 누가 삼성 이때 주주 되죠? 물산이 일대 주주가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예. 것처럼 일대 주주가 전자의 일대 주주가 삼성생명이고 그리고 네. 2대 주주가 삼성물산 예. 그리고 3대 주주가 홍나이 여사. 예,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예. 자, 뭐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제목에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것처럼 전자지분을 팔면 물산이 삼성전자의 일대 주주로 지위가 바뀐다. 2등이 1등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근데 문제는 이게 바뀌어요. 지주 비율이라는 게 바뀝니다.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주 비율. 예, 지주 비율이라는 거는 이게 공정거래법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정해 놨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주 회사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아니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으로 아예 박아놨습니다. 요건이 되면 그냥 지주회사가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뭐냐면 하나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 예. 그리고 또 하나 엔드 조건인데요. 또 예. 하나는 우리의 별도 자산 중에서 내가 일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의 가액의 합산
내가 지배하는 자회사들의 네. 자산 가치의 합. 네네. 네.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건 1대 주주만 카운팅을 해요. 예. 예. 근데 1대 주주로 있는 그 투자 주식에 대한 자산 가치 합산을 분자에 넣고 예. 분모에다가 이제 별도 자산 총액을 놔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눴을 때 50%가 넘어가면 예.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지주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엔드 조건으로 자산 총액 5천억 넘고 지주 비율이 50%가 넘으면 지주사야. 라고 그냥 아예 법으로 딱 박아버려요. 아,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된다. 되는 거죠. 삼성물산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이 네. 내가 일대 주주인 어떤 회사들의 지분 덩어리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되면 어때요? 네. 되면 되면 좋네. 삼성물산 좋아요? 지주회사, 좋을 것 같으세요? 삼성물산 홀딩스 모르겠어요. 바뀌는 거네요.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뭔가 문제는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이제 이게 근데 그 나비 효과가 되게 큰 게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현재는 지주 비율이 13%인데 이제 그렇게 일대 주주가 되면 55%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행위 제한 규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네. 1대 와. 주주가 삼성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전에 그렇죠. 삼성전자 카운팅 안 했다가 예, 2대 주주였으니까. 삼성물산이 이런저런 삼성과 빠지니까. 관련된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1대 주주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네네. 다 합쳐도 13%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지주회사 요건이 안 됐는데 네네네. 55%가 되니까 이제 지주회사가 무조건 돼야 되는 상황이다. 거지. 맞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큰 덩어리가 하나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올라간 거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총검술, 뭐 사격, 고보 이런 거 했는데 절반 이상에서 1등하면 넌 자동으로 조교야. 그런 거네. 그렇지. 하나를 왜 이렇게 잘해? 뭐 이런 하기 거. 싫어도 조교인 거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아, 정확한 비유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교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요거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요 볼드체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이 이게 바로 삼성물산에게는 좀 곤혹스러운 조건이 될 수 있겠다 예, 본 건데요. 하나는 그 지분율에 대한 규제. 내가 지주사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자회사는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 예. 지분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 금융회사를 아예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물산이 네, 네,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지주사는 금융사를 아예 지분을 못 가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맞춰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야. 삼성물산에 제가 두 가지 선택지라고 해놨는데, 예.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왼쪽의 선택지입니다. 네. 그래. 지주회사가 전환이 되고 지주회사 네. 전환이 되고 조교가 네. 되고 네, 지주사가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 2, 3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금융계열사를 못 가져가니까 생명지분을 전량 다 팔아야 돼요. 삼성물산이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삼성생명에 대한 오버행이 19%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생명 주가는 사실 엄청나게 나빠지겠죠. 저 장에다 팔아 누가 받아줄 만한 받아주든지 블록딜로 하든지 무조건 팔아야 된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이거를 사실 블록딜로 하기도 애매한 게 오너가 또 거의 한 20%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그 문제가. 예. 그리고 또 어쨌든 전자주식을 미약하게나마 갖고 있을 거니까 네. 그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그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팔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량 다 팔아야 됩니다. 저건 왜냐하면 왜요? 지주사가 되면 요렇게 요게 결국 트리 구조잖아요. 이게 모회사, 자회사, 손자이면서 손자 아들일 회사인데 수는 없구나. 맞습니다. 네. 그렇지. 손자면 손자고 아들이면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들이지. 네, 그렇죠. 전자가 가지고 있는 끝이지. 전자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지분을 팔든가 네. 물산이 갖고 있는 바이오 지분을 팔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네, 된다. 근데 아. 제가 이거를 팔아야 된다라 말씀드린 이유는 전자 주식을 지금 5.01% 갖고 있는데 30%까지 늘려야 되다 보니까 물산이 예,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러려면 그러면은 영끌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팔고 예. 이것도 팔고 아하. 그래서 팔아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30%를 만들려다 보니까 필요한 돈이 지금은 86조 원. 86조. 86조 원. 근데 만약에 그 삼성물산이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하는 순간 전자 주가는 날아가겠죠. 왜냐하면 물산이 시장에서 엄청 사야 25%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요? 예, 당연히 주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죠. 저 양쪽에 있는 두 개를 팔면 삼성전자 주가를 살 수 없습니까? 생명 지분도 팔고 택도 바이오도 없습니다. 팔고. 예, 택도 없습니다. 86조 원이라는 거에는 삼성전자 지분을 5에서 30으로 확대하는 데는 80몇 조 원이 필요하고. 필요하고. 예.
그럼 생명지분 약 19%와 삼성바이오지분 43%를 후하게 잘 팔아도 안 돼요? 예, 30조가 안 돼요. 그래 32개 해도 예. 50조 어디서 꼬아야 되는 거야? 30조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세금까지 내고 나면 20조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그래서 같거든요. 요즘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을 좀 낮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낮추려고 하면 한 10,000원까지 낮춰야 될 걸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아,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불가능하기 없다. 때문에 그러면 결국 두 번째 선택지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물산은 전자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지주회사가 30% 갖고 지주회사가 있어야 되니까. 되니까. 예, 그래서 물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난 1대 주주가 되면 지주사가 되니까 예. 2대 주주가 되자. 아하. 예, 그렇게 그럼 선택할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럼 카운팅 안 되니까 꽤 많이 되죠. 꽤 많이 팔아야 된다. 근데 예. 2대 주주로 낮추려면 아까 제가 3대 주주가 홍랑이 여사라고 예. 했잖아요. 예. 1.97%를 갖고 있거든요. 1.96 정도까지 낮춰야죠. 낮춰야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 이 금융그룹이 팔아야 되는 지분만 한 뭐 9%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산도 추가로 3% 정도를 팔아야 된다. 와. 이게 12% 정도가 시장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전자 예. 주식이 예. 엄청난 변화네요. 네, 엄청난 변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요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했었을 때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주인은 누군가? 예. 예, 이 오너가 갖고 있는 5%와 그다음에 물산이 갖고 있는 1.96을 더하면 한 7% 정도가 되는데 당연히 단일 주주로는 국민연금보다 미치예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에서도 제가 이제 듣기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외국계 그 지분만 좀 따로 이제 합산을 해보면은 20%가 넘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과연 삼성전자는 연금의 것인가 아니면은 최대 주주 일가의 그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인가에 대한 정체성 예,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 부분이- 그러면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네요. 바뀌겠죠.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바뀌죠. 그죠? 이 7% 갖고는 원래 그 전에 시나리오가 막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떠도는 시나리오가 삼성전자 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열심히 키우고 있으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왜 하여튼 삼성전자에 괜찮은 사람은 다 삼성바이오로 갔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키우고 있어. 그래서 이게 커지면 이거를 전자에다 팔고 그 돈을 받아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 주식을 사오면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 물산, 전자 이렇게 딱 하면 뭐 깔끔한 느낌은 있으니까 뭐 그런 그렇게 얘기가 하고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우 커지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그게 사실 예전에 가능했었어요. 예전에 언제요? 네, 그게 작년까지 만약에 했으면 왜요?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예. 그 작년까지는 지유사 전환 요건으로 아까 제가 행위제한 규정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게 숫자가 상장사 기준으로 20%였었어요. 상장사는 20%만 가져도 돼요? 네, 아. 작년까지는. 근데 예, 올해 지주사는? 1월 1일서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이 돼가지고 30%를 30%로 올라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돈의 규모가 엄청 커진 거죠. 물산이 전자지분 20%만 가져도 됐던 상황이었다면 물산이 네.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를 어떻게 팔고 해서 가능한데 네, 30% 채우려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렇군요. 네, 에버랜드 밀고 아파트 지어야 되겠네. 그렇죠. 예. 에버랜드 밀고 아파트 에버랜드, 지어서 분양을 하고 어. 행정수도를 거기로 옮겨주면 네, 뭐, 그래야 가능한 수준입니까? 뭐 그렇겠죠. 네. 밀지 말고 그 옆에다 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아파트 커뮤니티가 에버랜드고 네, 그러면 네. 아닙니다. 아니 왜 지난번에 이용우 의원님 나오셨을 때 이제 아까 임 연구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좀 7년에 걸쳐서 우리가 야 한꺼번에 팔려는 거 아니야. 그때 이용우 의원도 천천- 갑자기 하라고 하면 힘들 거 못한다. 아니까 천천히. 길게 시간 줄게 그렇다고 이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
충분히 여유를 줄 거고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과 화재가 시장에다 팔면 그거를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요. 삼성전자는 돈 많잖아요. 그럼 자사주로 갖고 있으면 소각도 하고 소각도 하든 뭐 갖고 있으면 그건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왜 안 하려고만 하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진짜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이 그래도 증권업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정확히는 은행 카카오뱅크 그런가요? 근데 그 주시장을 좀 네. 저는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신다라는 느낌을 좀 그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은 일러드릴 겁니다. 예. 아니 근데 그냥 제 생각이 사견이에요. 예. 사견. 예.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네. 요새 예를 들면 두산 인프라코 관련해가지고 우리 사주 오버행이 나온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막 10%씩 주가 빠지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뭐 7년이라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의 지분이 엑시시 된다라고 하면 주시장에 봤을 때는 엄청난 오버행이에요. 1차적으로는 오버행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예. 피할 수가 없어요. 7년이건 예, 그게 1년이건 이게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가 일단은 하나 있는 거고 생기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그림 차트를 잠깐 띄워주시면은 예. 요거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물산 주주의 입장,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주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예. 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2021년도 기준으로 배당금 수익을 1.54조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전자를 통해서 나왔던 배당 수입이 9천억 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그 물산의 배당의 원천이거든요. 네. 물산은 자기 주주들에게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을 네. 다시 거기에 배당해 준 3분의 1 정도를 예.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물산의 주주들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임희연 연구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전자를 팔 경우에 결국 뭐 세금을 또 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럼 이제 확보하는 현금의 사이즈가 훨씬 더 줄겠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해야 될 텐데 예. 이제 과연 그런 투자 자산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용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전자를 기준으로 2012년에서 21년 사이에 주주 환원을 했던 규모가 요 정도 돼요. 한 80조 원 좀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예, 10년 동안 자사주를 18조 정도를 샀고요. 그리고 예. 현금 배당 68조 원 정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의 물량이 나오는 걸 우리가 자사주로 살려고 하면 현재 시가 기준으로 대략 46조 원 정도를 네.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10년 동안 했던 주주환원의 거의 한 58% 정도를 삼성생명으로부터 주식을 사는데 다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자사주를 사는 효과는요. 예. 이게 그냥 자사주를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을 우리가 거두어주고 예.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전체적인 유동성 관리를 해주면서 그리고 또 소각까지 해준다면 주당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을 걷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넘어가는 효과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시장에서 이만큼 샀으면 주가에 이만큼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네. 그 기대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이만큼은 안 나올 주식을 산 거니까 그렇죠. 사서 시장에 소각하면 어떻습니까? 소각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그거는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위결권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거는 그만큼 좋긴 한데 근데 그거야 어차피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거랑 그다음에 생명으로부터 사서 소각하는 거랑 그걸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걸 우리가 받아와서 소각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이사회 입장에서 혹은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두 가지 옵션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그 정치 하시는 분들은 그 계속 거버넌스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잖아요. 저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왜 정치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이사회에 자사주를 사라고 법으로 만드는가? 그거를 왜 삼성전자 주주의 동의를 받았는가? 아니면은 삼성전자 이사회 동의를 받았는가? 저는 그 오히려 되묻고 싶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지배주주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접근 방식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적어도 시장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모든 게 다 불확실해요. 이 법이 통과가 됐었을 때 뭐 오버행도 그렇고 지배 그 구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생각 못 해봤네. 그렇죠. 삼성생명이 만약 부도가 나서 혹은 망해서 그러면 보험회사 하나 망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출동해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망하는 회사니까 장에다 그 지분 내다 팔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삼성전자가 회사 돈으로 그 주식을 사들이면 그때는 왜 삼성전자 돈으로 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구원하려고 그러냐? 삼성전자가 만만해? 그렇게 비난을 하실 거면서 삼성생명 법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는 야 그냥 삼성전자가 사주면 되잖아 뭐 그걸 가지고 그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논리라는 거네요. 평소에 날카롭다는 얘기를 가끔 들으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연구원님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해봐요. 뭐 아직 뭐 계류 중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통과가 됐다고 하면 물산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라면서요. 하나는 지금 법상 왕창 사거나 자사주로 사거나 뭐 물산이 왕창 더 사서 30%까지 맞추거나 아니면 근데 그거는 돈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팔아버린다. 그럼 팔아버리면 그렇죠. 팔아버렸다고 가정했을 때는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가 완전히 깨집니까? 깨지죠. 완전히 깨지죠. 완전히 깨집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깨지죠. 이재용 회장의 그 지배력이 완전히 깨지는 다시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원래 얼마큼 갖고 있다가 뭐가 깨지는 거죠? 요거를 요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왼쪽 차트를 보면은 그 여기에 있는 파이 차트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인으로 표시가 된 게 생명, 그다음에 물산, 그리고 그 오너가 직접으로 삼성전자의 그 계열사가 갖고 있는 게 21%라서 저걸로 지금 지배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외국인이 48% 정도, 기관이 14%, 개인이 17% 정도를 갖고 있는데 얼추 기관들은 보통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특수관계인을 지지해주고요. 뭐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또 뭐 개인도 일반적으로는 그 특수관계인 지지를 해주죠. 그래서 요게 결국은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그 지금 현재 지배하는 쪽의 우호 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외국인도 물론 그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이제 아주 가끔씩 엘리엇 같은 펀드가 나와가지고 그 다 필요 없다. 뭐 지금 갖고 있는 현금 다 배당을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다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질문 주신 것처럼 지분을 다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여기 박스를 친 것처럼 8.6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취약하죠. 8.6 가지고는 그 보통은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를 통제한다라고 할 때는 이사회 통제를 의미를 하고, 근데 그럴 때는 보통 그 보통 결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뭐 주총 참석률이 60%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삼성의 지금 그 지배권이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얼추 한 30%에 35%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1에서 8.6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네. 외부의 그 세력의 상당 부분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우에는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스토리로 가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실 뭐 저는 삼성전자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걸 뭐 직접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되게 롱텀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불황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예. 호황에 걷어들이는 그런 액션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임기재 대표님들은 그런 걸 잘 못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요게 그 코스피 기준으로 상위 종목의 지난 10년 동안의 TSR, 그러니까 토탈 쉐어홀더 리턴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연간 주가가 몇 % 올랐고 그다음에 주전을 몇 프로 했냐를 예. 합산해가지고 평균을 해본 예. 거거든요. 근데 보면 그 여기에 이제 하위에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하위에 있는 기업들이 대체로 오면은 좀 주인이 없는 경우, 뭐 한전,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뭐 KT 같은 이런 기업들, 뭐 KB금융 같은 뭐 물론 업의 특성도 따라가겠지만, 예.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저조한 성과를 보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좀 나타났고 반대로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5% 정도의 주가 상승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예. 시가총액 1등 기업치고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과가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어느 정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감당해 줄 존재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반도체 업종에서 그 지금 현재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 뭐 특히나 뭐 최근에는 뭐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장 핵심으로 지적하는 게 상속세예요. 예. 주가가 올라봤자 세금이 올라가니까 지배주주가 굳이 뭐 주가를 띄울 필요가 없다라는 예. 건데, 근데 삼성의 상황을 보면은 상속세가 확정이 됐죠. 지금은 예.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예. 근데 상속세 어떻게 내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배당을 더 땡기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거나.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배당을 땡긴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올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리고 주식을 판다라고 하면 주식을 최소로 파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당연히 주가가 높아지는 게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네. 지금은 최대 주주랑 소수 주주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거죠. 예. 상속세 다 낼 때까지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지주사들 보면 이게 그 지배권이 넘어간, 상속을 통해 지배권이 넘어간 기업들의 공통점이 주주환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특수관계인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게 결코 나쁘진 않다. 그런 정도로 저는 요 사안을 바라보고 특수관계인이 네. 어떤 결정을 하는 게? 그 이제 지금의 경영을 맡는 거에 대해서 뭐 이해관계가 뭐 저희랑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그러면 거죠. 최 의원님 네. 나오신 김에 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도미노로 하다 보면 결국은 방법이 다 파는 것밖에 없네요, 진짜. 그러면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삼성생명과 관련된 지배구조의 문제는 자사주를 하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법이라는 게 국회 정치인들이 발의하는 것도 뭐 하여튼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하여튼 좀 그러니까 개선해봐라. 근본적으로 보험회사가 고객 돈으로 절대 팔 수 없는 지분. 네, 네. 고객이 사달라고 팔아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갖는 게 맞냐? 약간 불안하긴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라는 고리가 결국은 어쨌든 그
투자 보험 가입한 고객들 돈으로 투자가 돼서 그게 하나의 고리로 이어져 있는 건데 이걸 계속 둘 수는 없지 않냐. 어떻게든 삼성의 지배 구조도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봐야 그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이게 문제인데 네. 이건 삼성생명의 회사 돈도 아니고 삼성생명 주주 돈도 아니고 고객 돈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없다고 쳐도 고객들한테 줄 보험금 다 있어요. 이건 그냥 회사 돈인 거예요 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애초에 삼성생명이 왜 예. 전자지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조금 이제 그 시간을 좀 거슬러 가서 좀 네네. 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전자지분을 처음 취득하게 된 게 아마 60년대 후반, 뭐 70년대 초반 이럴 겁니다. 예. 전자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설립할 때 당시에 예. 그때 이제 삼성생명이 음. 그때 이제 주요 주주로서 이제 거의 뭐 VC 투자하듯이 그 이제 들어간 거고 예.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유배당 계약자들의 자금으로 투자를 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음. 이제 실제로 뭐 그 삼성생명의 이제 자체적인 자본도 당연히 이제 들어갔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된 것은 삼성생명이 이제 그 상장할 때 당시에 그 논의가 됐었던 게 이 가지고 있는 전자 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유배당 계약자들의 자금이냐 혹은 이제 뭐 회사의 자금이냐를 놓고 봤을 때 유배당 계약자 30% 그리고 이제 주주 자본 70%로 이게 이미 그 논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 마무리가 된 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매각 차익이 발생했었을 때 30%를 지급을 하는 거죠. 예. 네. 아, 그러니까 그건 이미 약간 끝난 사안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 지금 그럼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돈은 유배당 계약자들이 30%, 네. 삼성생명 주주들이 70%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 네. 그 돈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삼성그룹이 지배하고 있는 건데. 아, 그래서 전부 다 고객 돈으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유배당 계약자의 돈이다. 그 유배당 그때 계약하신 분들은 이미 계약 해지된 분들이 상당수라고는 얘기 듣긴 그치?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예. 처음에는 처음에는 고객 돈으로 샀을 수도 있으나 네. 고객 돈 말고도 그동안 삼성생명이 돈을 열심히 잘 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생명 회사에 자기 자본이 생겼으니 그걸로 우리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다 팔아서 고객들한테 드리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가 설명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이 사안의 가장 근본적인 건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금융회사가 자기 돈도 아닌 고객 돈으로 왜 계열사 주식을 갖고서 지배구조를 완성하냐. 그게 그냥 계열사 돈이라면 삼성 SDI가 갖고 있는 거라면 이해된다. 삼성물산이 전자를 갖고 있다면 그건 이해된다. 그런데 왜 삼성생명이 갖고 있냐? 이거는 고객 돈이잖냐? 이거는 3% 누리금 먹어도 기본적으로 이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입법과 이 논란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는 그래 그렇게 볼 수는 있어인지 아닙니다. 이거는 삼성생명의 회사 돈으로 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나누고 나도 여윳돈이 충분히 있고 이거는 삼성생명의 주주들의 돈입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제 질문이 좀 어렵거나 이상한 꼬이고 있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근데 이게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여쭤봤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이게 법의 이제 정당성이라던가 뭐 그 적법성 등등으로 이게 논란이 좀 번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 말씀하신 부분에 뭐 동의를 한다, 뭐 혹은 이제 공감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예. 이 부분은 결국에는 만약에 이것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그 부당한 이제 그런 거라면은 그러면 이제 뭐 그 상정이 알겠습니다. 되고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배당 계약자들도 지금도 그러면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유배당 삼성생명의 계약자들은 경우에. 네,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어떤 보험회사가 주주들이 있고 유배당 계약자들도 있고 하니까 아주 골치 아프다. 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회사 뭐 유상 감자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다 내드리고 우리 주주들끼리 모여서 속닥하게 사업합시다. 이럴 수는 없습니까? 저 그런 케이스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고객돈이라고 하는 논리가 여전히 그럼 스며들어 예, 있는 약간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어.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은 큰일 나는 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큰일은 나네. 큰일은 나는 것 그러나- 같아. 근데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런 숙제는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최영건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풀까요 이거? 사실 제가 그거 알면 삼성에서 저를 삼성도 못 푸는 문제가 됐어요. 이거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세대 정도쯤으로 넘어가면 네. 그 삼성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소유 분산 기업의 형태로 네. 가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사회라고 보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이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를 저 이사회라 보는데 예. 이사회가 이제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를 보면 팀쿡을 제외하면 나머지 8명의 사회이사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예, 뭐 존슨앤존 CEO라든지 아니 블랙락 CEO들이 거의 들어가서 예. 본인의 네임밸류를 걸고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는데 예. 우리나라의 이사회는 대부분 교수님들 그리고 뭐 그 법조계에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사회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능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장기적으로 삼성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거의 뭐 선진 사례 정도까지 만들어 주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뭐 소유 분산 기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큰 무리가 없이 바뀔 수가 있겠죠. 이미연 연구원님 이건 뭐 리서치를 하신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별도의 지주회사 같은 걸로 하나를 떼어내는 인적 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까? 약간 뭐 중간 금융지주 회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 보험회사가 그걸 갖고 있는 거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떼서 이거는 삼성생명의 고객 유배당 계약자들이 아닌 별도의 주주들이 관리하는 자산으로만 하더라도 고객 돈으로 이걸 갖고 있냐 마냐의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별도로 떼어내서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상상을 해보지 못한 그러네요. 부분이기는 해서 예.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네.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배당 가입자들은 지금은 배당을 언제 해줄지는 모르고 배당 권리는 갖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배당의 권리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네. 보통 주주는 돌아가시면 그 주식을 자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데 상속세 내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권리는 그냥 사망 즉시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되려면 사실 주식을 샀어야죠. 그게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상속까지 가려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보험에 가입했는데 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셔도 되실 것 알겠어요. 같아요. 보험의 성격이니까 그렇군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야 생각보다는 복잡하네. 일이 커지네요. 일이 커지네요. 일이 크네요. 그냥 시간만 주고 그냥 뭐 어찌- 자사주 사지 그러면 될 일은 아니다. 네. 일이 되게 커진다. 예. 뭐 문제 삼는 쪽의 의견도 이해는 가나. 야 이거 뜨거운 감자네요. 쉽게 안 풀릴 진짜로. 것 같은데?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모셔본 것도 이런저런 좀 다방면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보자는 네. 취지에서 두 분의 야. 전문가를 모셔서 이렇게 복잡한 건 줄 알았으면 아예 손을 안 대는 건데. 괜히 손대가지고 아니, 저희가 한번 손대면 또 계속 하긴 하는데 괜히 오늘 아이템이 없어서 사실은
이영호 의원님 모시다가 삼성생명법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 들었는데 일이 커졌네요. 이게.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시청자 또,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저에게 들으셨으니까 예.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야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거 네. 생각을 하게 됐고 덕분에 최남곤 위원님 또 임희연 위원님 두 분 모시고 또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좀 더 네. 자세히 알게 됐고 또 지주회사의 구조 뭐 야,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언제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었나 했습니다. 자세하게 또 배운 기회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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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머리 많이 아프시죠? 예. 일단 퇴근길 예. 라이브 예. 재미있게 보시고 저희는 7시 45분에 뵙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야,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